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S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제가 아주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아주 밝은 성격인데 알고 보니까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조차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의 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대면 뭐가 달라지냐? 내가 아프면 모두가 쓰러질 텐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회가 참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돌봄받는 걸 참 어려워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의존하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병이란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누구나 또 아플 수 있는데 이럴 때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만 우리 예은 씨 말대로 이때 서로 의존하고 좀 돌보아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이럴 때 꼭 필요한 마음 돌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소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소혜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이 1위가 암이잖아요. 그만큼 주변에 보면 암 진단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암 자체 치료에만 집중했지 그 환자들의 마음 돌봄에는 부족했다, 소홀했던 게 사실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의 진단과 치료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생존하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분의 10명 중에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생존의 어떤 치료뿐만이 아니라 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환자분들은 암 진단을 받은 것 그 자체로도 충격이 참 크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좀 얼마나 많이 겪고 계신가요?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어떤 어려움은 암 환자분들에게서 3분의 1 정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에 다다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암에 좀 진행된 경우에는 절반 이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분들은 이 질환의 특성 때문에 다른 질환보다 특히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충동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암 환자분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평가나 도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적 치료를 받는 분이 적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뭐 우울하고 또 뭐 불안감이 몰려오겠지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십니다. 예를 들면 치료를 받으면서 탈모라던가 구역이나 구토감, 식욕저하 등의 어떤 기능적인 어려움과 신체 어떤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로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너무 의지하게 될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함이나 불안, 불면, 뭔가 무기력감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완치 후에도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재발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어떤 일상 기능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암 환자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적인 진료를 받으시면서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게 결국에는 암의 치료 경과 자체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암 진단 이후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분들이 치료에 대한 부작용도 훨씬 덜 경험하고요. 생존율도 훨씬 높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극심한 어떤 정서적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좀 지연한다거나 뭔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면서 경과가 안 좋아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면 치료 의지가 강해지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잘 견디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네. 사람이 이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또 충격이고 좀 맞아요. 괴로우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은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 뵈시잖아요. 그 암 초기 환자분들이 좀 어떤 감정을 겪고 어떤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네, 보통은 진단의 충격 자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기가 사실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동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암은 여전히 죽음을 떠올리고 연상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걱정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게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초반에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시게 되잖아요. 검사를 받고 모르는 병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 절차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치료 결정에 대한 부담입니다. 암 진단 이후에 의료진에게 설명을 듣죠.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잘 선택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병원에서 이 의료진을 잘 믿고 이 치료를 선택하는 게 과연 정말 잘한 선택인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그 진단 초기에 정신적으로 가장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교수님, 제 주변만 봐도 암 진단 받은 분들이 전화가 오면 사실 저도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네. 무엇보다 힘든 건 이제 우리 스스로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저는 개인마다 다 다른데요. 간혹 가다가는 진단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셔서 치료 과정이 지연이 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였고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생각에 몰입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마음의 어려움, 고민들을 빨리 정리를 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실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 결정이나 내가 치료를 받을 병원, 어떤 치료의 결정을 하고 나시면요. 큰 틀을 잡으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시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활 습관이라던가 음식을 건강하게 바꾸시려고 애쓰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 치료의 틀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천천히 진행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물론 네. 병원에서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 인터넷 그리고 지인분들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이게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으면 내가 조금 더 선택도 잘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 불안이 커지고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때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때까지 결정한 것들을 잘 내가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조금은 너무 많은 정보에 힘들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정보를 찾다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잘못된 치료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진단 초기 외에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아주 크게 받아서 이 마음 돌봄, 치유가 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어느 시기인가요? 네, 보통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진단 초기에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 환자분들의 치료의 경과와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의 어떤 몸 상태나 치료의 어떤 큰 계획이 바뀔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치료가 다 끝이 났다고 해도 완전히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개월, 1년 암이 혹시 재발하거나 전이하진 않는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재발되진 않았는지 혹은 전이가 되진 않았는지 걱정과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마음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환자들이 많이 겪는 정신 건강적 문제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우울, 불안 장애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불쾌감이라던가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고 절망감을 겪으시면서 우울, 불안 혹은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이 스트레스와 관련한 적응 장애입니다. 그 외에도 우울, 불안 장애가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특히 조금 예민해졌다거나 화를 잘 낸다라는 식으로 우울증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고요. 몸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감정이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감정 상태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나타나고 혹은 점점 이런 기분 상태로 인해서 일상 기능이 어떤 저하가 온다면 반드시 좀 우울증을 생각하시고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감기가 들었을 때도 약을 먹으면 낫듯이 우리 우울증도 확실히 약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우울증의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건 이미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진단받으신다고 해서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벼운 우울증과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과정을 가족분이나 의료진에게 도움을 적절히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우울감이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진료 이후에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항우울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은 우울증 치료에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는 약물을 대부분 사용을 하실 거고 잘 알려진 바처럼 이게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소 2주 그리고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중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투약을 시작하셨다면 조금 끈기를 가지시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을 하시면서 면담을 받으시고 하시면 우울증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예. 근데 이 암 환자 입장에서는 우울증 때문에 또 약을 먹어야 한다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또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약 치료 말고요. 개인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좀 변화시켜서 이 우울증을 좀 낫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마음의 어떤 태도를 네. 바꾸는 것은 약물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셔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우울증이 우울한 기분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조금은 완고해지고 또 그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어떤 인지적인 어려움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했다가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걱정을 했다가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생각이 결국에는 무의식의 혼잣말과 같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흐르는구나라고 제3자가 된 어떤 입장으로 생각을 좀 보시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기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일상의 어떤 관심사, 좋아하셨던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다면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생각을 전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함이 있으실 때 무기력해지세요. 네. 일상을 유지할 힘조차 없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기보다는 일상의 어떤 적절한 활동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라던가 어떤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평소에 하셨던 일상의 루틴을 가급적 유지하시고
기분이 나아지는 활동을 꾸준하게 하시도록 권유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이 짚어주신 우울, 불안 이외에도요, 또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인지장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혹은 이후에 인지 저하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케모브레인, 흔히 뇌에 이렇게 안개 낀 것 같다, 구름 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브레인 포그하고도 비슷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머리가 멍하면서 멀티를 잘 하셨던 분들이 한 가지 일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관적으로는 약 10% 정도 혹은 많게는 60% 이상에서 인지의 어떤 감퇴를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고 대부분 1년 이내에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많게는 한 35% 정도에서는 치료가 종료된 수년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 활동을 자극하는 어떤 게임이라던가 활동을 지속하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일상의 일들을 잘 계획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망이라는 게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게 되면요. 인지 저하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시간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거나 심하면 환청과 환시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급격히 악화가 되었다가 또 하루 중에도 특히 밤에 특히 더 증상이 안 좋아지시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인이 있습니다. 뭐 전해질이나 대사의 어떤 이상이라던가 선망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도 있고요. 이런 종양의 뇌 전이 때문이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원인을 빨리 찾아서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꾸준히 운동도 하고 또 암 치료제 약도 복용하고 더불어서 정신건강 약까지 또 복용하는 게 사실 다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교수님,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을 계속 먹게 되면 혹여나 이 약 때문에 내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신과적으로 좀 진료를 받게 되면 우선은 약을 처방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부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료를 오시게 되면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이득이 더 큰지 위험과 실을 따져보고 이득을 따져보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항우울제로 예를 든다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는 약을 선택을 해서 투약을 하시게 되고요. 대개 우울증 치료에 사용이 되는 항우울제는 의존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 우울증 환자분에 비해서 암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저용량으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증량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꾸준히 약물 복용과 면담을 받으시면서 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진료의와 상의를 한 다음에 약물을 감량해서 중단하고 끊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걱정을 하시는 게 수면제나 항불안제와 같은 일부 의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약들도 필요에 의해서 쓰더라도 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 불안과 스트레스가 클 텐데 수면 장애나 불면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요. 네. 정신과적인 어려움 중에 불면증이 가장 많습니다. 네, 불면증이 가장 많은데 이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에서 불면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암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이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암의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감으로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약 말고도요, 이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수면 위생, 결국 수면의 습관이죠. 수면 습관을 개선을 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예를 들면 낮 동안에 활동을 좀 하시고 햇빛도 좀 쬐이시고요. 카페인 섭취도 조금 줄이시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는 게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는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침대가 잠을 자는 공간이라는 습관이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만 침대에 누우시고요. 네. 잠을 자지 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어떤 인지적인 왜곡 때문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또 이 암 환자분들이 진통제가 사실은 좀 졸린 성분이 있기도 하고요. 네.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 대부분 좀 누워서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씩 잠에 빠져드시거든요. 누워 계시다가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모아보면 굉장히 저녁에 수면을 방해할 만큼 낮 수면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실은 낮 시간에 수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의 효과를 크게 보십니다. 그 외에 만약에 불면증이 암이 통증에 의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진통제를 사용을 하고 너무 심하면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불면이 원인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보호자 역할도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사실 보호자도 사람인지라 교수님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다양한 심리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을 진단받으시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암을 진단받은 가족의 대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80% 정도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큰 것은 결국에는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호자분들도 암의 어떤 질병의 애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시다 보면 인지 왜곡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함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암 환자분들을 돌보고 간병하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 환자를 간병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기도 하고요. 이 간병하고 환자분을 돌보면서 본인의 어떤 사회적 교류나 어떤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달라진 어떤 일상에 적응을 하시면서 소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도 중요한데 이 보호자들의 마음 건강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네,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이 긴 여정을 잘 가시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보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모든 것을 보호자분이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꼭 정하셔서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가족 구성원들과 역할을 나누셔야 되고요. 네. 너무 힘들다 하면 가족 친지의 도움을 다 받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미안하다. 환자분에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멀리 가시려면요. 소진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휴식 시간을 틈틈이 챙기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암을 치료하는 모든 병원에는 요즘은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센터가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적극적으로 이 신체와 마음 치료에 임하면서 환자가 좀 스스로 내 마음 건강을 지키는 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면 마음에 여러 생각과 감정이 깃들게 됩니다. 어떨 때는 과거로 갔다가
어떨 때는 미래로 갔다가 생각이 현재에 있지 못하고 네. 계속 방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증폭시키고 키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좀 바라보는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변화에 잘 대비하고 적응을 할 수 있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긴장과 불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완하는 호흡 훈련을 받으시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흡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긴장을 축 푸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하다 보면 긴장이 확실히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너무 많이 줄이시지 마시고요. 일상의 어떤 활동들은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기분 전환이 되는 활동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요. 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소통을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환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옆에는 가족과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암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보호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암이 참 무섭고 지치는 병입니다. 암 환자분이 되신 이후에는 이 바뀐 어떤 생활, 이 역할에 적응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병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이 인생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 환자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그 여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 과정이 결국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또 많이 힘드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받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왠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조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